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장세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가 그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올라도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인데요. 빨간 라인 현재 S&P 500 지수의 차트입니다. 그 과거의 상승장의 그 전조의 흐름에 딱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 90%의 적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률대로라면 시장이 상방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이하게도 하락기의 시장과도 이 경합도가 무려 91%가 됩니다. 적합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 누구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통계로 보는 9월 데이터 보시면 역사적으로 시장을 좀 하락하는 흐름, 역사적으로 가장 부진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 4월과 6월의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4월과 5월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4월 8.8% 떨어졌고 6월에 8.4%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은 이 정도 수치보단 좀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의 논리도 적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문제입니다. 시장의 방향성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잭슨홀 미팅이 주 후반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플레이션의 힌트, 그리고 경기에 대한 힌트와 긴축에 대한 힌트,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탐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거래일의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폭격을 맞은 듯이 하락세를 시연을 해서 시장 정말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돼서 꺾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겠습니다. 하락의 이유가 총 3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옵션 만기 영향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사실은 시장 그 이후의 방향성 다시 세팅하고 보셔야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독일의 물가 상황,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입니다. 1번과 3번은 나스닥 지수에 직격타를 날리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날 옵션 만기 규모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만기되는 날이었는데요. 시총 상위에 위치한 종목군들의 하락률을 보셔도 딱 눈에 익으실 겁니다. 옵션 만기에 보통 빅테크의 매도 주문이 좀 몰리는 편이죠. 왜냐하면 만기 규모가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총 1위부터 9위까지 쭉 상승률, 하락률을 기입해왔는데요.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전 기술주들의 낙폭이 S&P 500 지수의 낙폭보다 다 컸습니다. 적은 기업이 한 종목도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만기의 영향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요즘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강도가 요즘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달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 연준 인사들이 최근 들어서 물가 피크,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갈 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러 인사들이 긴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발표했는데 특히 박힌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좀 공포감을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 시장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긴축을 할 텐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하는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잊고 있었던 경기 침체. 맞다. 아직 그 논란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구나라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08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1년 차트 보시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향력이 좋을리 만무하겠죠. NDF 역외 환율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도 무려 10원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전체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입니다. 환율 상황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체크포인트 사실은 정리할 게 좀 많기는 하죠. 수출과 맞물린 기업들은 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엔화의 가치가 원화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뒷받침되는 부분은 잡혔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9월 FOMC에 대한 베팅 여전히 75bp보다는 50bp 베팅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독일 물가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정말 충격적인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 전 연비에서 물가가 5%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뜨악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전 월비로 5.4%가 PPI 올랐고요. 연율로 봤을 때는 무려 37% 폭등하는 물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요. 이날 영국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독일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런 물가 급등 상황, 독일 국채의 금리 급등을 이끌어냈고요. 독일 시장이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열리죠. 미국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성장주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금리라는 부분은 성장주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금리의 상황 계속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독일에서 요즘 에너지 가격이 참 심각한 상황이죠. 한 지인은 8평짜리 1인 가구 혼자 이제 거주를 하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공장은 과거에 한 1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억 원이 한 달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매 가격 PPI가 앞으로 시차를 두고 CPI로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가격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당분간 잡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흐름에 거의 많은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전쟁 이슈인데요. 러시아가 또 밸브를 잠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가스관 가지고 눈치를 계속 주고 있는 러시아죠. 가즈프롬에서 노드스트림 1에 대해서 8월 말 3일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만 하더라도 10일 동안 폐쇄했고 그 명분은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는 맘만 먹으면 영원히 보수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쪽의 평화는 언제 오게 될까요? 사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이슈고 이 보도를 봤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좀 전해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상황과 대치되는 국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배제한다면 시청자 여러분과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전쟁 리스크와 병목 현상, 코로나19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좀 그 우려감이 폭증되고 있고 실질적인 경제 지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고통인데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인 그런 상황. 누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모두는 탄소 저감의 당위성을 체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맥락 한 장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에너지의 안보 문제, 여기에는 식량 안보가 같이 따라붙게 되고요. 기술 안보와 국방 안보 문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서사와 다 맞닿아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는 가정이 맞는다면 결국에는 탈세계화의 움직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이 과거에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세계화 가운데 이 분업화 움직임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한 개 국가마다 다 온쇼어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있죠. 자동화 안에는 로봇과 AI 등이 있습니다. 공급망의 내재화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셔야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거슬러가면서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6월 당잠사 화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거의 이 흐름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원자재 관련 기업, 에너지 상사 기업 국내에서 요즘 신고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LNG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가 맞물려 있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수소, 풍력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전기차, 간밤 전거리의 미증시에서는 기술주의 하락으로 전기차가 모두 급락했다는 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에서 공급망 재구축과 식량 안보 문제에 따라서 음식료, 유통, 엔터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또 엔터로 각광을 받고 있는 6월의 분위기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추가된 소식들 하나하나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태양광 이슈가 유럽에서 잡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이 빨간 라인인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확실히 싸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특히 가정용의 태양광 패널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혜를 사실 우리나라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 모듈 기업이 좀 받고 있다는 점이 이 시대 흐름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안에서 음식료 섹터 여전히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상승률까지 아래에 기입을 해봤습니다. 8월 19일 당잠사 화면, 그때 이제 새로운 레포트가 눈에 띈다고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미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사실은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기업인데 그보다는 카테고리가 이제 트렌드상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필요해 봅니다. 수소와 방관, 관이음쇠, 이 조선 피팅밸브 쪽이고요. 순환경제, 태양광, 풍력 이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시대의 이 트렌드가 맞물려 있다는 포인트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옥시덴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워런 버핏의 옥시덴탈 사랑이 정말 뜨겁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지금 이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옥시덴탈의 지분 20%를 넘기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정말 최근 들어서 지분 모으는 걸 보면 완전자 회사로 편입할 기세로 모으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의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원래 버크셔에서 우리 50%까지 더 늘리고 싶습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던 거를 허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지분 변동률 표를 그때 작성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또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고개 숙인 손정희 회장, 이 부분,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비전펀드 부진으로 인해서 손실이 2개 분기 연속 정말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과거에 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손실 인정한다 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죠. 기술주에 대한 거품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낙폭이 심각했죠. 우버의 지분을 다 털고 소파이 지분도 지금 대거 매각키로 했다라는 부분 눈에 띕니다. 워런 버핏과 손정희 회장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좀 정리해봤는데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와 물타기의 대가, 스타일상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손정희 회장은 성장주와 불타기 능력이 탁월한 인물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구성상 종목들의 그 편중도를 보면 국가별 자산 배분이 버핏은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전펀드는 특히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노는 문이 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좀 투자의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라는 힌트가 또 이 안에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금리 인하기에는 이런 성장주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확실히 화끈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런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지수보다 수익률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는 장기 투자자가 그 성향이 나에게 맞는다고 한다면 워런 버핏의 이런 투자 패턴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